안녕하세요. 오후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걸으면 해결된다.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철학적 걷기라는 책입니다. 출판사 산현재, 저자 우석영, 소병철.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익히 들었다. 걷기가 몸에 좋다는 말을. 고혈압과 당뇨에 좋으며 심장병과 중풍을 예방하고 관절통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또 무엇에 좋고 무엇을 예방한다는 이야기들을. 그러나 걷기가 왜 몸에 좋은지를 의학이 밝혀내기 이전부터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걷기 능력을 건강의 척도로 세우고 걷기를 권장해왔다. 1930년대 스웨덴은 하이킹 능력 측정을 표준화하며 시민들에게 하이킹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영국 보행자연맹 도보 여행자가 주관하는 건강으로 가는 길 걷기 사업은 도보 여행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영국 전역에서 500개 이상의 도보 여행 프로그램이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걷기 대회가 매년 개최된다. 체력 증진 연맹이 주관하는 네이메헌 국제 걷기 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1909년 군인 위주의 국내 행사로 시작되어 지금은 매년 4만 명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로 발전해 있는데 참가자들은 4일간 매일 30에서 55km씩을 걷게 된다. 걷기의 달인들이었던 아프간 상인들이 하루에 60km 정도를 걸었다고 하니 이 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걸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일일 도보거리에 도전하는 셈이다. 이렇듯 걷기가 체력 또는 건강의 증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유럽에 비하면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21세기 들어 걷기 열풍이 불었고 지금도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그래서인지 공원이나 강변의 산책로나 숲길을 걷는 이들도 부쩍 늘어난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는 걷기를 협소한 의미의 건강에 곧장 연결하는 사고의 흐름을 거부한다. 몸에 좋은 걷기를 다룬 숱한 책들의 더미에 이 책이 추가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 책은 노자가 말한 생생지후, 즉 오직 잘 살기 위해 애씀이라는 허방에 빠진 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닿아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걷기가 어떻게 인간의 모멸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자신력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지, 왜 걷기가 자기에 대한 암과 철학적 사유와 창의성을 촉발하는지, 왜 걷기가 야외 운동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삶의 실천인지를 탐구했다. 우리가 보기에 걷기는 일종의 정신활동이고 감정을 다스려 평정과 쾌활함에 이르는 기술이자 창의적으로 생각을 개진하는 방법이며 바로 그렇기에 값지다. 또한 우리는 길 위에서 자기의 목적적인 시간을 살며 무의를 경험하기도 한다. 걷기는 우주와 자신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강건한 영혼을, 자비와 창의성이 솟구치는 쾌활한 삶을 생산해낸다. 한마디로 걷기는 회복, 자활, 자기 강화의 기술이자 실천이며 세계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특별한 시간 경험이다. 작은 못 하나가 벽을 허물 수 있다. 막힌 삶의 길이 벽이라면 걷기는 바로 그 못의 하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이들이 심신위축의 상태로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재난 자본주의 시대에는 시사하는 바가 잠옷 크다. 지난 30년간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된 세계화된 경제 체제 아래에서 대다수 민중은 초국적 대기업의 지배력, 그리고 ICT 산업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 포획된 채 살아왔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일종의 풍요로운 빈곤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향유하는 물질과 테크놀로지의 수준은 전례 없이 높아졌지만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정보 고속도로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간단한 일조차도, 이를테면 손수 빨래를 하거나 양말을 꿰매는 일조차도 해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정보사회와 소비사회의 단맛에 취하는 동안 이것저것에 정신을 분산하는 행동에 익숙해졌고 딱 그만큼 진득하게 느긋이 자기 자신이나 일에 전념하며 맛보는 심오한 행복을 상실했다. 한편 국경을 모르는 자본으로부터 사회 또는 국가가 민중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안정 고용 형태가 고용의 주류가 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실업의 위협과 저임금과 가난이 초래하는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가 대다수 민중의 삶의 세계를 덮쳤다. 그리고 최근 사회가 통제하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대한 힘들의 대열에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마저 합류했다. 주가와 고용률은 곤두박질 쳤고 폐업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자본의 힘이 약해지고 사회 공동체의 힘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재난 자본주의라는 주요 흐름에 변동이 없는 한 다수 민중의 생계와 마음의 불안은 당분간 뉴노멀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이미 돌입했고 이 새로운 시대의 평범한 다수의 삶은 그 앞날이 결코 밝지 않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걷기의 정신적 차원과 효과는 새삼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21세기 벽두, 힐링이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한 건 전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힐링 산업이 출시한 힐링 상품도 예나 지금이나 구매력 있는 자들의 차지일 뿐이다. 반면 걷기는 지금까지도 돈의 지배력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영역이다. 물론 도보 여행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도 있고 빈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여가의 총량도 다르겠지만 가난하다 해서 걷기나 산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걷기는 움츠려들고 위축된 우리 자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이 돼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에게도 허용되는 보편적인 기술이다. 때로 우리는 걷기를 실행함으로써 존재할 가치가 있으며 존재할 능력이 있는, 나아가 존재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은 우리 자신을 재발견한다. 어떤 길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수단만이 아니라 느끼고 존재하고 아는 수단이 되어준다. 나아가 어떤 길은 바깥으로는 형이상학으로, 뒤로는 역사로, 안으로는 자아로 인도한다. 어떤 길 위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주 만유와 자신을 목적대로 대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 돌아온다. 마을과 도시에서 살아갈 근원적 심력을 회복하며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뺏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결코 교환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진정 바라는 자신을 발굴해내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17세기 영국 시인 존 드라이드는 극작품 오이디푸스에서 음악이 있는 동안 근심은 사라진다고 썼다. 하지만 이 작품이 나오기 이미 1000년도 전에 로마인들은 걸으면 해결된다, 솔비투르 암불란도라고 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를 매일 걸었던 19세기 철학자이자 작가 쇠렌 키에르케고르도 걸으면 해결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키에르케고르는 어느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걷기를 통해 누구나 웰빙에 최대한 가까워진다는 것 또한 분명하지요. 만일 꾸준히 걷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물론 걷기로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쉬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걷기다. 걷는 시간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다시금 생각해 볼 정신의 여유를 회복시키며 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생각도 선사하기 때문이다. 어떤 걷기의 시간에 우리의 뇌는 철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집약적으로 수행한다. 그때 걷기란 생각을 걸어가게 함이며 생각의 물길을 흐르게 함이다. 걷기는 우리의 정신 활동을 자유롭게 풀어주며 일단 풀려나면 정신은 새로운 생각의 물길을 열어간다.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는 발은 철학적인 뇌와 사귀는데 이런 사귐의 경험을 고백한 이들은 부지기수다. 정신적 활동이 되는 걷기는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일상성의 영역을 탈출해 활력적인 감흥의 영역으로 올라선 걷기라 할 만하다. 이런 걷기를 잘 발효된 걷기라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잘 발효된 걷기는 걷기의 순미를 맛보게 해주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신뢰하는 상태로 질이 멸렬한 삶을 쾌활한 삶으로 일신해준다. 잘 발효된 걷기의 맛이란 예술적인 삶을 사는 맛이다. 잘 걸을 때 우리는 잠시 예술적인 삶으로 피정을 떠난다. 사실 이런 걷기는 여가 활동도 운동도 아니다. 즉 하나의 기능적 활동, 액티비티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삶을 사는 한 가지 예술적 방식이다. 다른 양식의 삶의 실천이며 다른 유형의 시간의 경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이미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자기 아닌 다른 곳에서 열쇠를 찾으려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렇다는 사실조차도 걷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걸음은 우리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깨달음으로만 시작된다. 걷는다는 것은 포기 없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운전대를 포기하거나 마다하고 걷기를 선택한 인간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걷기의 실행자인 그 인간은 은밀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사적 안락함의 천국, 고속 이동의 편리함과 쾌감을 과감히 저버리고 걷기가 열어주는 신세계로 빠져나온 인간이다. 동시에 그 또는 그녀는 테크놀로지의 쾌락 속에서 마치 자신은 지구의 일반 종이 아니라 특별 종이라도 된 듯 예외자의 판타지를 즐겼던 시간에서 자기 애에 젖어 있던 시간에서 빠져나온 인간이다. 나아가 일개 사물에 종속되어 있을 가능성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인간이기도 하다. 도로주행을 포기하고 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석유와 석유의 부산물들, 석유 연소로 움직이는 기계를 노예로 삼는 상태에서도 석유와 자동차 산업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도 자유로워진 인간이다. 동시에 그 인간은 20세기 내내, 특히 20세기 후반기 내내 지구 생태계를 압박했던 화석 연료 문명이라는 고속 열차에서 하차한 인간이기도 하며 고속의 강박과 쾌락 속에서 자기 뜻과 무관하게 타자를 해칠 가능성에서도 해방된 인간이기도 하다. 또 그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창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 상태를 벗어날 수도 있는 인간이며 자기의 소유물에 심대하게 의존하지 않고서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세계와 만날 수도 있는 인간이다. 운전대를 포기하고 마다한다는 의미가 실린 걷기란 이처럼 해방의 걷기다. 자동차 대신 자기 두 발을 선택한 인간에게 아우라가 있다면 그것은 홀가분함, 가든함, 자유, 해방이다. 인간에게 종속되어 마땅한 테크놀로지와 사물에 거꾸로 인간이 종속되고 마는 시대에는 걷기의 실천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실천이 된다. 우리 시대의 걷기란
지배와 종속이 주요 문법인 체제의 바깥으로 인간을 소유지향의 삶, 테크놀로지의 노예로 몰아가는 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철학자 프리데레크 크로는 걷는다는 것,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걷는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바깥에, 고속도로 바깥에, 이익과 빈곤의 생산자들 바깥에서 존재하는 행동이다. 한마디로 걷기의 참뜻은 문명화된 세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보충이 필요하다. 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문명화된 세계의 가장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역량마저 침탈하는 화석 연료 문명 세계의 가장자리에, 더 정확히 말해 화석 연료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자리에 선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이 새 시대를 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보기에 스마트폰은 인간의 필수품을 넘어 인간의 일부다. 스마트폰은 사용자 외부에 있는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의 연장된 신체 같은 것이다.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예찬론자들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는 이 외부 장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흡수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간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발걸음은 두터운 어두움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어야 할 한갓 도구가 도리어 우리의 정서와 일상과 삶을 지배하는 현상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도 현상은 심지어 새로운 질병을 양산하기도 했다. 극단적 사례는 노모포비아라는 질병이다. 이 질병을 앓는 이들은 스마트폰이 수중에 없을 때 극심한 정서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이런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스마트폰, 디지털 중독의 한 면모는 분명 새로운 것 중독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새로운 것은 얼마나 힘이 세던가. 석기 시대부터 인간의 두뇌는 새로운 자극을 먼저 처리해왔다. 왜 석기 시대일까? 석기 시대에 이런 식의 두뇌 반응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었다. 예컨대 만일 사자가 나타났다면 당장 모든 두뇌 활동은 이 위험에만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 같은 식의 두뇌 반응을 전문가들은 석기시대 반응이라고 표현한다. 인터넷의 바다를 표류하며 석기시대 반응을 이어갈 때 우리의 뇌는 이제 막 우리 자신의 피로가 충족될 것 같다는 뇌의 시그널인 도파민을 방출하는데 이때 우리는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눈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뇌가 친구들의 포스트를 인식하기를 멈춘 이후에도 페이스북 화면 앞에 우리의 몸을 수그린다.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발견할 때 느끼는 쾌감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상의 피로감 일체를 능히 압도해버린다는 것이다. 쾌감과 피로감에 관한 성찰이 때로 찾아들지만 피로가 회복되면 쾌감의 기억은 우리를 같은 행동으로 다시금 끌고 간다. 새것 중독 또는 네오필리아, 새것을 향한 열정과 사랑, 이것이 디지털 중독의 유일한 연원은 아닐 것이다.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쉽사리 얻기 어려워도 인터넷 플랫폼에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타인의 가짜 위로와 인정, 그리고 그로써 가능한 가짜 자존감은 이 중독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 자존감을 찾아 우리는 오늘도 인터넷 플랫폼에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며 자기 표현, 자기 과시라는 삶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지만 영혼의 공허감은 좀처럼 메워지기 어렵다. 자존감 확인이라는 이 과업에 댓글 대화는 필수 과정이다. 댓글을 매질로 건축되는 우정과 위로와 안정에 안온한 온라인 공동체는 언제나 타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즉 옥시토신을 방출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의미 있는 심리적 순기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의 친밀감과 우정, 이것이 보장하는 내밀하고 깊은 만족감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 접속이 끊기면 현실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임시성, 휘발성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 가상 공동체는 언제나 위태롭기만 하다. 디지털 중독을 유발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제는 아마도 불안감일 것이다. 새 것을 신속히 흡수하여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면 남들은 다 알지만 자기만 모르는 행복의 뉴노멀에서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감. 물이 안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바로 이것이 우리를 쉴 새 없는 접속과 뉴스 폭식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라는 롤러코스터로 인도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마트폰 속으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기꺼이 달려간다. 하지만 달려가는 것일까, 내몰리는 것일까? 새 것을 만나는 쾌감, 위로감, 불안감 해소라는 이 삼중의 상호 맞물린 심리 기제는 모바일 접속이라는 삶의 기계를 돌리며 접속자로 하여금 자신의 중독을 스스로 합리화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모바일 접속이 주는 만족감에는 심대한 규모의 비용이 감춰져 있다. 심신의 피로, 평정심 상실, 집중력 저하, 산만함 또는 집중력 결핍증,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지출된 비용의 일부 항목에 불과하다. 사회적 고립 상태와 비고립 상태를 구별하기 어렵기에 뭐든 혼자 해도 괜찮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로 인한 대면 만남의 축소, 우정의 결핍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구 생태계에 해를 가하고 있거나 가할 수 있는 파괴적 에너지원, 화석 연료와 핵 연료에 자발적으로 종속되는 상태를 뜻하는 전기 중독 역시 지출 항목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안정된 인터넷 통신망과 항시적 전력 공급이라는 두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스마트폰 접속이 가능하고, 우리 시대의 발전은 지금도 화석 연료나 핵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 접속 화면에 묶여있는 시간이란 곧 이 세계의 물리적 현실에 오감각을 노출하며 우리 자신의 육체적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시간, 대지와 우리 자신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시간이기도 하다. 마이티 모바일 접속의 즐거움은 이처럼 두꺼운 부피의 어두움을 거느리고 있다. 모바일 중독으로 인한 공포증이나 만성 스트레스는 이 기본적인 어두움에 덧싸이는 어두움일 뿐이다. 걷는다고 해서 삶의 여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걷기에는 분명 약효가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약효는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것, 불안, 걱정, 공포감, 우울을 해소한다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의 불신의 대상은 남이기보다는 되레 우리 자신의 능력, 가능성, 미래이기 쉽고,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우울은 자기 불신에서 싹트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걷기는 이런 약효가 있는 걸까? 막 걷기 시작할 때 보행자는 얼마간 얼떨떨한 느낌의 상태에서 걷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을 넘게 건너라면 신체의 리듬은 걷기에 맞도록 조율되기 시작한다. 연주하기 좋게 튜닝된 악기처럼 몸이 걷기에 맞게 튜닝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때 걷기의 주체가 보행자 자신이나 보행자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자율 보행하는 신체임을 알아채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이중 진자 운동의 형식으로만 걷는다. 한 발과 다리가 지면에서 이탈하여 앞으로 곡선 형태의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진자 운동이다. 이때 잘 살펴보면 다른 발 뒤꿈치가 신체의 무게를 전부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중에 뜬 발의 뒤꿈치가 다시 지면에 닿고 이어 그 발의 발가락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 순서를 바꾸는 진자 운동이다. 그 발이 지면에 닿은 뒤
다른 발 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이번에 반대로 앞서 움직였던 발의 뒤꿈치가 몸의 무게를 전부 감당한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 두 번째 진자 운동이 시작된다. 걷기란 이러한 이중 사이클을 수없이 복제하는 활동이며 자율 보행 속에서 이 복제는 자동화된다. 이 같은 복제의 자동화는 보행자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보행자의 마음 역시 점차 진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보행자의 신체는 유동하는 세계,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엄존하는 세계를 극도로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헤쳐갈 수 있는 구심점, 즉 자아에 의해 통합된 물리적 실체이기도 하다. 걷기는 시야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던 미지의 물리 영역 안으로 진입하며 그 물리 영역의 현실감을 감득하는 활동이기도 해서 보행자는 자기 신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신체, 즉 모종의 극복 능력이 있는 신체라는 기본적인 사실에 부지불식간에 안심한다.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행자는 일종의 자기 신뢰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자기 신뢰감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것이고 분명히 감지하기도 어려운 성격의 느낌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미래라 불리는 미지의 시공간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즉 일종의 걷기이며 그렇기에 미지의 시공간으로 문제없이 나아가는 걷기의 체험은 그 체험 주체에게 실제의 삶에서도 무리 없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은연히 선사한다. 길을 걸어간다는 것,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 둘 사이에는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나의 가설은 산책이 철학적인 생각을 하기에 최적인 심리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 가설은 이러하다. 잘된 산책은 산책자를 자신감과 자신력이 충만하며 그렇기에 차분한 정서 상태로 옮겨준다. 그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호기심과 호의가 샘솟는 상태로도 데려다준다. 즉 한편으로는 가라앉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뜨는 두 마음의 운동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절묘한 심리 상태에 산책자는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 상태를 나는 평온한 쾌활함이라고 부르고 있다. 걷기와 철학하기, 그 연결고리라는 비밀을 풀어줄 또 다른 실마리는 철학자 로제 폴 드루아가 강조했듯 걷기와 철학하기가 동일한 원리를 지닌 활동이라는 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드루아에 따르면 걷기의 운동 과정은 철학적 사고의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걷기의 시작은 균형의 무너짐, 질서의 붕괴, 뒤흔들기, 추락이라는 점에서 철학적 사유의 시작과 비슷하다. 걷기의 시작과 비슷하게 철학도 기성의 믿음과 생각의 체계에 시비를 걸면서 익숙한 확신을 뒤흔들며 새로운 종류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추락하기라는 걷기의 첫 움직임은 물론 오래 가지는 않는다. 보행자는 무너지는 균형을 곧바로 만회하며 새로운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보행의 전진은 오직 이런 넘어서기의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철학자 역시 의문만이 존재하는 카오스의 상태로 나아가는 대신 새로운 논리와 논거를 제시하며 이성적 질서의 신세계를 구축해 간다. 철학자 역시 새로운 진리의 지평으로 넘어서 간다. 하지만 보행자가 다시금 한 발 전진하며 새로운 균형을 무너뜨리듯 철학자가 제시한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반박에 부딪히며 추락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의미에서 내 길을 걸어간다는 어구만큼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를 잘 표현하는 어구도 드물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길들여진 사람과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길들여진 이는 말 그대로 자기 아닌 누군가들이 낸 길에 잘 들어서는 사람이다. 그 또는 그녀는 세상의 규칙과 법과 질서에 자신을 맞추는 데 능숙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반면 길들여지지 않은 이, 창조하는 이는
누군가들이 이미 조형해 놓은 길, 어서 들어서라고 누군가 안내하는 길 앞에서 머뭇거린다. 그 또는 그녀는 남이 잘 가지 않은 길을 걷기를 선호하고 자기가 낸 고유한 길을 걸을 때 사는 기쁨을 느끼며 타인의 도구로 전략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긴다. 이들 창조자들은 자기만의 리듬과 보폭, 규율에 따라 걸으며 전에 없던 길을 이 세계에 빚어낸다. 따라서 만일 걷기라는 방편에 기대어 자기 안의 창의성을 깨어내곤 하는 창조자가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단순히 창조 또는 창작에 유능한 창조자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엇이 창조인지를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창조자인 셈이다. 이렇듯 걷기는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말은 전혀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에 짓눌려 있다면 어떤 원론적인 거시적 시각이, 신선한 시각이 필요하다면, 인생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창의성이 고갈되었다고 느낀다면 걸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어떤 걷는 시간은 우리를 철학적 사색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필요로 했던 해답을 우리에게 선물해준다. 철학은 철학에 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이들, 즉 철학자들의 전문적인 학문 분야이나 그렇다고 철학적인 걷기가 철학자들의 전유물인 것은 아니다. 철학적인 사색의 운동, 철학적인 걷기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철학적인 사색이 탄생하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또 어떤 길 위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창의성을 깨워낸다.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일인 사람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예술적 창의성이 필요한 사람에게 걷기란 여가 활동이 아니라 차라리 일종의 업무라고 나는 쓰련다. 오늘 우리는 걷기를 당연시하고 있지만 걷기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부모도 조부모도 해모수나 주몽도 단군도 그 선조들도 없었다. 걷기는 어느 호모종의 손과 뇌, 치아와 척추, 골반과 발을 오늘날 우리의 신체가 구현하고 있는 형태로 계속 진화시켰고 어느 호모종이 고지능의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중요한 여정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원으로 작동해왔다. 한마디로 18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항시적으로 직립보행하는 삶을 구축한 이후 걷는 호모종은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인류사적인 전진에 참여한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고 자연의 압력이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의 생물종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구에서 그와 유사한 종을 도무지 찾기 어려운 유다른 종이기도 하다. 다른 종들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도를 넘는 호기심과 의사소통과 사고의 주체로서 도를 넘는 관찰과 성찰과 교육을 통해 종교와 도덕과 법과 예약을,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와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발명해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이 유다름은 수백만 년 동안 실험되고 안정화된 항시 직립보행이라는 탄탄한 반석이 있었기에 이 반석과 더불어서 가능했음을 잊지 말기로 하자. 오늘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숨막히는 시간의 가속으로 추동된다. 사람들은 쫓기듯 일하고 쫓기듯 밥 먹고 쫓기듯 놀아댄다. 한마디로 그들은 매일매일 질주한다. 하지만 세분된 시간들을 세분된 일과들로 촘촘히 채울수록 시간은 더 빨리 달아나고 하루는 더 짧아지며 심신은 더 피폐해질 뿐이다. 왜 그럴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일만 하다 간신히 낸 짬을 서둘러 돈 쓰며 노는 데 소진한다. 바쁘게 쇼핑하기, 고급지게 외식하기, 놀이동산 일주하기 등이 그런 종류의 여가 활용 방식이다. 여행을 하더라도 이 여행은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전달해주는 정보를
단서 삼아 내비게이션을 켜고 전국의 방방곡곡 이름난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사진으로 기록하고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느라 극도로 필요한 것이기 일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사실상 바쁘게 노는 데 쓸 돈을 버느라 바쁘게 일하며 인생을 보내는 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런 삶을 고무하고 조장하여 스스로를 번드르르 재생산한다. 이것은 우리 삶의 고단한 질주가 대개는 부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 점증하는 소비욕의 바탕에 유지되는 것임을 함의한다. 이 점에 착안해 프랑스의 철학자 프레데리크 그로는 우리에게 부를 쌓는 경쟁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청빈이 미덕인 삶, 단순한 세계 내 현존을 향유하는 삶 쪽으로 과감히 건너와 보라고 권고한다. 그런 삶은 일찍이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숫가 오막살이에서 가난을 원예처럼 가꾸며 실천한 삶이기도 하다. 소로는 여행을 즐겼지만 호화로운 열차보다 소달구지 타기를, 벨벳 의자보다 통호박에 앉기를 선호했다. 남아도는 부는 쓸모없이 남아도는 것밖에는 살 수 없다. 영혼의 필수품은 그 어느 하나를 사는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그의 오막살이에 구현된 그 질박한 삶의 금과 옥조였다. 그로는 바로 그 남아도는 부에 대한 무상한 갈망을 우리가 버릴 때 비로소 잃어버린 삶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은 부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가난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은 부의 반대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난은 부의 보완물이다. 부자는 옆 사람의 접시에 음식이 더 많이 담기지는 않았는지 보려고 시선을 고정시킨 채 개걸스럽게 먹는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축하 연회의 빵 부스러기에 매달린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경기를 한다. 그래서 승자 아니면 패자만 있을 뿐이다. 청빈은 제도와 대립한다. 경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소함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날의 한국화된 알피니즘은 서구의 고전적인 알피니즘과 다르게 수십 내지 수백 명 단위의 일괄 등정을 계획하는 수준으로 집단화되었고 8,000m대 고산은 엄두도 못 낼 평범한 사람들을 경향 각지의 평범한 산들로 데려가는 수준으로 통속화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병자만 아니면 누구든 알피니스트로 행세하며 산속을 떼지어 누비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산악 자체의 미와 경이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은 신속 등정이라는 인간 중심적 목표에 압도되어 점점 더 무력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적인 예로 나는 서울의 한 산악회가 추천한 지리산 천왕봉 무박 2일 등정 여행 중 좁다란 완경사 길에서 괭연한 계곡의 급류에 눈이 쏠려 걸음을 멈춘 순간 뒤에서 일제히 쏟아지던 지청구에 한동안 당혹하고 열떨떨했던 적이 있다. 알고 보니 걸음을 멈춘 나는 정복을 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사소한 해찰로 중단시킨 죗값을 그렇게 치른 것이었다. 똑같은 이유로 새벽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이나 아침 해에 비추인 산꽃을 보려고 걸음을 멈춘 아줌마들 또한 진군의 대우를 흩트리는 내부 교란제로 간주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속도전 양상의 단체 등반은 대체로 개인에게 산악의 경의를 관조할 무수한 기회를 그대로 지나치며 온 심신의 노력을 신속 등정에 오롯이 바치라고 다그친다. 이 때문에 산에서는 수많은 산악회가 앞다투어 수목에 등반대 리본을 매달고 땅바닥에 방향표를 깔아두며 호각과 무전기로 뒤처진 대원들을 불러대는 부사남이 목격된다. 그들에게 산길은 당당한 보험으로 밟고 갈 등정 루트일 뿐이고
정상 표지석과 발 아래 사냐는 등정을 증명할 인증샷의 후경일 뿐이다. 그들 중 체력이 모자라 등정 실패한 사람은 나고자의 열패감을 느끼며 귀가하는 버스에서 분연히 서륙전을 계획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또 다른 대중적 여행 양식인 패키지 여행은 어떨까? 패키지 여행에서는 돈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이동과 관광과 숙식이 채비된다. 그것은 값싸고 편한 만큼 우리의 외감과 내성에도 자유로운 활동폭을 열어주는 여행일까? 오늘날 광범한 대중이 선호하는 패키지 여행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여행객으로 하여금 여행사가 계획한 여정을 여행사가 제공한 정보와 가이드에 의존해 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관광 외적 가치의 추구는 대부분 금지되며 여행지의 자연적, 역사적 고유성에 대한 여행객의 왕성한 호기심은 위험스러운 개인 행동 유발소로 간주되어 은근한 견제를 당한다. 그래서 예컨대 해외 유명 관광지로 패키지 여행을 간 사람들은 어떤 예측 불가능한 계기로 현지의 신기한 비경이나 풍속과 조우하는 흥미진진한 체험을 꿈꿔본들 헛일이 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그 또는 그녀는 예정상의 명소들을 예정대로 일별하고 예정상의 숙소에서 예정대로 잠을 자고 예정상의 식당에서 예정대로 밥을 먹는 따위의 단체 행동 패턴에 출발 전 이미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또는 그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마사지를 발에만 받을지 전신에 받을지 선택한다든지 호텔 체크인 후 근처의 고만고만한 상점들과 술집들을 기웃거리며 돈푼이나 쓰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렇다면 통속화된 알피니즘과 패키지 여행에 여가를, 나아가 인생을 즐겁게 할 권한을 내맡긴 사람은 사실상 제대로 걷고 있지 않은 셈이다. 물론 우리는 등산과 투어를 얼마든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맹목적인 속도전 양성의 과밀 등정이 아니라 혼자서 혹은 친한 벗과 함께하는 차분한 산행, 바라봄이 있는 산행, 우악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은 등반만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이드만 따라다니며 세상을 스쳐보는 활력 없는 강행군이 아니라 세상 곳곳의 경의를 제 발로 찾아다니는 여행, 그리하여 마침내 찾아낸 보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기는 성찰적 보행만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반경 내에는 걸어서 아니면 버스나 전철로 찾아갈 수 있는 소박한 산야나 주변 공원, 근린공원 등이 한두 군데쯤 있기 마련이다. 그런 데를 매일매일 1-2시간씩만 소요해도 우리는 그곳만의 장소적인 매력과 아우라를 조만간 알아보고 그곳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나는 순천대 인근의 여러 산, 밑자락을 짬내어 걷던 중 철철이 피고 지는 산꽃은 물론 고라니 같은 사슴과 동물을 조우하는 행운도 종종 누렸다. 길들이 한적한 덕인지 한 번은 삼산에서 인기척에 둔감했던 고라니와 불과 3m 거리에서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 달아날 때를 놓쳐 당황한 그놈과 안 달아난 동물을 처음 본 나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흘렀다. 내 발을 뻗디든 채 얼어있던 그놈에게 가만히 이리 오라고 해봤지만 올 턱이 없자는가. 그놈을 찍겠다고 꼼질꼼질 카메라를 꺼냈다면 그놈은 이때다 하고 달아나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둘은 한쪽은 말 건네며 다른 쪽은 되새김질하며 10여 분간 입만 조심히 놀렸고 그 덕에 그놈은 마음이 놓였는지 슬금슬금 딴청을 하다가 이윽고 천천히 발을 돌려 자리를 옮겼다. 누구에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이 일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산과 나, 이 둘만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앞서 말한 통속적 알피니즘과 패키지 여행의 집단적인 강행군 중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예측 불가능한 야생 체험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지리산을 가도 그렇고 설악산을 가도 그렇다. 삼산은 그런 명산도 아니다. 순천에서 삼산은 서남사와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의 100분의 1만큼도 세상에 안 알려진 나지막한 동네 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곳은 살아있는 자연과 추념할 경의가 있는 한 나에겐 특유의 장소적 매력을 풍기는 독보적인 산책지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미국의 문명 비평가 루이스 멈퍼드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자는 함축적 제안으로 그러한 혁신의 작지만 위대한 시작을 격려한다. 소량의 효모가 커다란 발효빵을 만들듯 개개인의 정원도 옆집에, 온 마을에, 전국에, 인접국에 전파되면 끝내는 죽어가던 지구가 푸르러질 것이란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선 여기를 변화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각자의 숲들과 길들을 찾아서 이들과 친교하는 우리의 걸음은 질주하는 산업, 즉 맹목적인 이윤 동기가 금속과 매연으로 가득 채운 지구에 맑은 숨을 불어넣는 희망의 소생술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원을 가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부터는 오후의 도서관 저의 생각입니다.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런던, 파리, 로마였다. 신혼여행이 아니면 휴가를 길게 낼 수 없다는 생각에 먼 유럽으로 신혼여행지를 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뚜벅이 부부의 유럽 여행을 신혼여행의 컨셉으로 삼았다. 돌아보면 지금이 아니면 휴가를 길게 낼 수 없다는 생각이 참 답답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언제까지나 직장인, 월급쟁이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는 한계에 갇힌 생각이기 때문이다.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이야기가 잠시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 본다. 신혼여행에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실컷 걸었다. 차가운 별빛이 비추던 런던의 웨스트엔드를, 생각보다 투박하고 거칠어 낯설게 느껴지던 파리의 철문들을, 지중해의 소나기가 촉촉히 적신 로마의 천년 묵은 벽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추억으로, 시간으로, 감상으로 채워 넣었다. 이 책 걸으면 해결된다는 걷기라는 행위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들을 탐구한다. 걷기는 직립보행을 시작한 인류가 남긴 진화의 흔적이다. 4개의 발을 갖고 기던 인류는 이제 2개의 발과 2개의 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2 손으로 인류는 불을, 바퀴를, 화폐를,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었다. 이제는 그 2 손으로 인간과 동물들을 구분하는 기준인 지능을 만들어낼 정도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걷기라는 최초의 혁신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하니 새삼 걷기라는 행위에 담긴 유구한 역사와 참신성이 놀랍게 느껴진다. 이 책에서는 걷기가 위대한 무의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무의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걷기는 걸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건강을 위해 빠르게 걷는 등의 의지적인 활동을 거부한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는 것이다. 그렇게 걷기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행위이다. 이렇게 걷는 사람은 온전히 걷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돌입한다. 내면에 있는 감정과 감상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걷기는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의 필수적인 루틴이었다. 고대 그리스 소유 학파가 그러했고 시계보다 정확한 일정으로 산책하던 칸트가 그러했다. 그렇기에 철학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걷기는 참으로 위대한 무의일 수 있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철학을 회복하는 지점이기에 그렇다. 걷기는 꼭 좋은 신발을 신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풍경이 좋은 명소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길거리, 지하철 역사 안, 이름 모를 동네 뒷산,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세계는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칭했던 보르헤스의 말처럼 일상 속 작은 사물과 사건에 애정과 흥미를 갖는 과정이 바로 걷기이다.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깨달음과 성찰은 탈 것을 활용한 신속한 이동 수단으로는 얻기가 힘들다. 책장을 덮고 나니 무작정 내 앞으로 난 길로 떠나고 싶어졌다. 길 위에 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인생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이 시대에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생각을 품고 살고 있기에 그리고 걷다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고 싶어졌다. 걷기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며 인생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이상으로 걸으면 해결된다. 낭독과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